조카가 이모한테 연락을 끊은 건 계모가 들어온 지 넉 달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소율이 소매 안쪽에 멍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다쳤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연은 38의 미혼이었습니다. 마케팅 회사 팀장이었고 혼자 사는 생활이 몸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카 박소율이었습니다. 소율이 어머니 윤서연은 소율이가 7살 때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 민수와 결혼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때부터 소율이를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놀아줬습니다. 오빠가 일이 바쁜 날은 학교 하교도 지연이 했습니다. 소율이는 지연을 이모라고 부르지 않고 이모야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지연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재혼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소율이가 아직 어리다고. 오빠는 소율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혜진을 데려왔습니다. 이혜진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살림을 잘했습니다. 소율이한테 살갑게 굴었습니다. 지연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소율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말이 줄었습니다. 원래 떠들기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지연이 전화를 해도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지연은 오빠한테 물었습니다. 오빠는 사춘기가 일찍 오나 보다고 했습니다. 소율이가 아직 9살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2달 뒤 지연이 오빠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율이가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다가 소매가 올라갔습니다. 팔뚝 안쪽에 멍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않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소율이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원래 안기기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디서 다쳤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소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혜진이 거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자 소율이가 빠르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연은 이혜진한테 물었습니다. 소율이 팔에 멍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혜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덤벙거리는 애라고.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소율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모야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올래? 소율이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안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흘 뒤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율이가 당분간 외부 연락을 줄이고 싶다고 한다고. 학교 적응이 힘든가 봐서 집에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율이는 원래 학교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 아이가 외부 연락을 줄이고 싶다고 말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부터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소율이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 이모라고 밝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소율이가 어떠냐고. 담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최근 들어 소율이가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밥도 잘 안 먹는다고. 한 번은 체육 시간에 긴팔을 입고 나와서 갈아입히려 했는데 아이가 거부했다고.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서연이가 남긴 게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이는 죽기 전에 친정 쪽 재산을 소율이 명의로 정리해뒀습니다. 신탁이었습니다. 소율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손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혜진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혜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서연이 신탁 자산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율이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오빠가 막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 싸움인지, 그리고 얼마나 혼자 싸워야 하는지. 지연이 먼저 한 건 이혜진을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름과 나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만난 경위는 지인 소개였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지인이 누구인지 오빠한테 물어봤었는데 오빠는 직장 동료라고만 했습니다. 이혜진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게시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음식 사진이었고 오빠 집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소율이가 나온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게 눈에 걸렸습니다. 살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새로 생긴 가족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는 게. 지인을 통해 이혜진 과거를 수소문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혜진은 이번이 2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 있었고 이혜진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쪽에서는 이혜진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말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 씨 전에 결혼한 적 있다는 거 알고 있냐고. 오빠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걸 지금 묻냐고 했습니다. 지연은 소율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소율이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학교 담임한테 얘기 들었다고. 오빠는 잠깐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소율이가 받아들이기 힘든가 보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지연은 그 말을 더 듣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이미 이혜진 쪽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지연은 소율이 학교 시간에 맞춰 기다렸습니다. 오빠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율이가 혼자 교문을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원래 뛰어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지연이 부르자 소율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먼저 돌아봤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소율이가 뻣뻣하게 굳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러다가 지연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괜찮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소율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핫초코를 시켜줬습니다. 소율이가 한동안 컵만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모야, 나 엄마가 미워. 지연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떤 엄마? 소율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엄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물었습니다. 왜 미워? 소율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 멍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지연이 저번에 봤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감정을 숨겼습니다. 언제부터 물었습니다.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오래됐다고. 지연은 그날 소율이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야한테 전화해, 언제든지. 소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혜진이 나왔습니다. 소율이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밥 다 됐어. 그리고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데리러 오셨네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혜진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미리 연락해주세요. 저도 일정이 있어서요. 지연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연락하지 않겠다고. 집에 돌아와 지연은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소율이 담임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긴 팔을 입고 나왔다는 것,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것, 오늘 본 멍의 위치와 개수를 말했습니다. 담임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서연이 친정에 연락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율이 명의 신탁재산을 이혜진이 알고 있는지. 서연이 어머니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민수한테 물어봤다고 했거든. 아동보호기관 조사는 느렸습니다. 담임의 신고가 접수됐고 담당자가 가정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예고 방문이었습니다. 이혜진이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왔을 때 이혜진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소율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혹시 집에서 무섭거나 힘든 일이 있냐고 묻자 소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당자가 떠난 뒤 이혜진이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 억울하다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어내냐고. 혜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고. 지연은 그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소율이 팔에 멍을 내가 직접 봤다고. 오빠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녀야 멍이 드는 거라고.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지연이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혜진이 오빠한테 소율이 신탁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율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며 오빠를 통해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신탁은 소율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손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혜진이 관심을 보인 건 신탁자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신탁계약서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지연은 서연이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신탁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있냐고. 서연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있다고. 소율이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재산이 서연이 친정으로 귀속된다고. 그런데 소율이 법정 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다 소율이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된다는 조건도 있다고. 지연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혜진이 신탁계약서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서 그 조건을 확인하려 했을 것이었습니다. 소율이가 어떻게 되면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법정 대리인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소율이 학대가 우발적인 게 아닐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모가 조카의 임시 보호자 신청을 할 수 있냐고.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정황이 충분히 입증돼야 하고 친부인 오빠가 양육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진술, 소율이 팔에 있던 멍사진, 이혜진 전 남편 측 증언, 신탁계약서 접근 시도 정황. 하나하나는 약했지만 모아놓으니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소율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이모야, 나 이모야, 집 가도 돼. 지연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혜진한테도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오빠 아파트까지 20분이었습니다. 그 20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내려가서 긴급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오빠한테 연락했습니다. 오빠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은 소율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오빠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혜진이랑 좀 싸웠는데 애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고. 지연은 소율이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망설였습니다. 지연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소율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혜진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은 소율이한테 외투를 입혔습니다. 오빠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소율이 데려간다고. 오빠가 막지 않았습니다. 소율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지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볼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소율이를 재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시 보호자 신청 내일 바로 하겠다고. 소율이는 지연 집에서 처음 며칠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잠도 잤습니다.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소율이가 보고 싶은 만화를 틀어줬습니다. 소율이가 웃을 때 지연도 웃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소율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모야,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임시 보호자 신청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친부인 오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빠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지연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혜진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진술서, 소율이 멍사진, 이혜진 전 남편 측 증언, 아동학대 신고 접수 내역, 그리고 신탁계약서 접근 시도 정황. 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소율이가 판사 앞에서 직접 진술했습니다. 비공개 심리였습니다. 지연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율이가 나왔을 때 아이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임시 보호자로 지연을 지정했습니다. 오빠는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이 나온 날 저녁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처음으로 달랐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소율이 볼이 부어 있었던 거 나도 봤어. 근데 혜진이가 설명을 해서 그냥 믿었어.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소율이한테도 미안하고 지연한테도 미안하다고. 지연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소율이한테 직접 해야 한다고. 오빠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2달이 걸렸습니다. 이혜진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소율이 진술과 이혜진 전 남편 측 증언이 맞물리면서 혐의가 구체화됐습니다. 이혜진이 전 결혼에서도 전 남편 아이를 학대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혜진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탁계약서 접근 시도와 관련해서는 사기 예비 혐의도 추가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빠는 이혜진과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소율이는 지연 집에서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던 아이가 1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밥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율이가 숙제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모야, 진짜 엄마 보고 싶다. 지연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모야도 서연이 언니 보고 싶어. 소율이가 잠깐 지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모야는 진짜 엄마 같아.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율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말보다 나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은 나중에 생각해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소율이 소매 안쪽에 멍을 봤던 날이었습니다. 싸우는 내내 혼자였습니다. 오빠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동보호기관은 느렸고 친척들은 관망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율이가 보낸 밤 11시 문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모야 나 이모야 집 가도 돼. 지연은 그 문자를 저장해뒀습니다. 가끔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가 평소보다 서늘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소름 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괴담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기괴한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엔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까지 언노운 썰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